오늘의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예비 신부와는 대학 캠퍼스 커플, 즉 CC였죠. 두 사람은 처음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크게 다투는 일이 없었던 닭살 커플. 서로를 아끼며 아주 잘 만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고부터 예비 신부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졌고요. 자주 짜증을 냈고요. 맛있는 음식을 사줘도 먹는 둥 마는 둥 했답니다. 입맛이 없다나요? 예비 신부는 원래 그런 법이죠. 그래도 비타민 같은 영양제는 잘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귀여운 나비 모양의 약이었다고 해요. 사건이 일어난 건 웨딩 촬영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예비 신부와 친한 친구 그리고 예비 신랑이 함께 스튜디오로 향했는데요. 촬영을 앞두고 신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현장에 남긴 건 갈기갈기 찢어진 웨딩드레스 한 벌. 예비 신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건 해결 의뢰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다른 말도 아니고 예비 신부가 자신이 가장 돋보이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 웨딩 촬영을 앞두고 사라졌다. 그런데 신랑은 전혀 낌새를 차리지 못했다.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남자들은, 특히 신랑은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 법이죠. 모르지? 집에 있는 사람 듣고 있는, 이러지 마. 사심을 여기 방송에 내보내지 마. 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입을 했습니다. 아니, 결혼을 앞둔 신부들은 갑자기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확 하지 말아버릴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자, 결혼 전날까지 계속 고민하는 신랑 신부들이 있는데, 특히 신부의 경우에는 메리지 블루라는 메리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이제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긴 하지만 신랑 신부에게 다 나타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우울, 불안, 회의감 이런 걸 느끼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메리지 블루란 단어까지 만들어졌는가 싶어요. 또 이제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또 신랑이랑 쉽게 다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결혼 앞둔 신랑이나 신부가 겪는 우울감을 이제 메리지 블루라고 부른다. 네. 결혼하신 뒤에도 계속 이렇게 우울감을 겪고 계신 닥터피의 증상은 어떻게? 내가 우울할 때만 봐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집안에서는 우울감 없이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로. 자, 그렇다면 사건 속 신부 역시 메리지 블루를 겪었을 가능성이 클까요? 단서를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조수? 네, 제가요, 이 신부의 SNS를 뒤져보다가 한 달 전에 올라온 아주 의미심장한 피드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오늘부터 1일 오늘부터 1일 이걸 예비 신부가 올렸다고요? 그것도 한 달 전에? 남편이 될 신랑과는 이미 대학 다닐 때부터 커플이었으니까 분명히 1일이 한참 지나도 지났을 텐데 그럼 정말로 다른 남자가 생겼던 걸까요? 저도 처음엔 이 치정 사건을 살짝 의심을 했습니다만 제가 신부가 올린 다른 사진들을 보니까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음식 사진인데요, 이렇게 접시에 새 모이만큼 음식이 담겨져 있었어요. 아주 조금만 음식이 담겨져 있던 사진이다.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좀 해서 그것 때문에 좀 예민하고 좀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좀 의심을 해봤는데요. 신부의 다른 인간관계의 일일이 아니라 바로 다이어트의 첫째 날을 의미하는 1일. 네. 굉장히 예리한 분석인데 닥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오늘부터 일을 하면 오늘부터 데이트 시작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다이어트 전문가인 제가 딱 보니까 이 단서를 보자마자 오늘부터 1일? 야, 이거 정말 내가 흔하게 듣는 소리인데 바로 다이어트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웨딩 사진 찍기 전에 그래도 평생 남겨야 될 사진 아름답게 보여야 되잖아요. 다이어트에 돌입하게 됩니다. 웨딩을 앞두고서는 자신에게 맞는 웨딩 드레스를 고르는 게 아니라 입고 싶은 웨딩 드레스를 고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세 달 안에 그것을 입기 위한 정말 처절한 노력을 하게 그렇죠.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이어트 1일이다. 그렇죠. 어차피 평생 한 번 입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 그러면 사람들이 단순히 체중계 눈금 줄이는 거, 살 빼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다이어트의 어원은 원래 이제 식단 또는 식습관이나 식단을 조절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다이어트 생각하는 사람들 무턱대고 식사량, 음식 양부터 이제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지금 이 예비 신부의 경우도 요즘 감정 기복도 심하고 짜증도 유달리 많아졌다 하는 것은 메리지 블루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 1일 하면서 시작했던 이 다이어트의 영향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라는 숙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아야 그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 단지 많이 먹기 때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닥터피가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네, 전 국민이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명언이죠. 제 입으로 명언이라니까 조금 쑥스럽긴 합니다만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먹어서 찌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아니 이 쉬지 않고 먹는 거는 너무 공감되는 게 제가 또 지난 주말에 캠핑을 다녀왔거든요. 네. 캠핑 가니까 정말 쉬지 않고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뭐 먹고 또 구워 먹고 과자 먹고 마시멜로 구워 먹고 막 이렇게. 심지어는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다이어트 해야 되는 데를 먹으면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야 다이어트 생각을 했더니 스트레스 받는다. 야 좀 달달한 거 없냐 이러면서 다시 또 달달한 걸 드시고 정말 현대인들은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계속 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쉬지 않고 먹는다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낮에 깨어 있으면서 활동할 동안에는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을 먹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까지는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낮과 밤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게 우리 몸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내등 환하게 켜놓고 밤늦게까지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야식 끝나고 바로 잠자리에 들어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식부터 찾는 이런 현대인들의 잘못된 식습관이 우리 몸을 살찌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한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쉬지 않고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보통 이제 눈바디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좀 이렇게 얼굴이 좀 통통해졌다 싶으면 살이 좀 쪘나 보다. 그럼 조금 이제 뭐 운동을 더 하거나 음식 조절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매일매일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재는 그런 친구들도 주변에 있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좀 체중계에 올라가서 재는 거 이렇게 도움이 될까요,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이 쪘다 또는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이제 체중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체중을 가지고 비만이다 아니다라는 진단을 내리는 거는 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눈바디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중계 눈금보다는 눈바디를 더 믿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신 거울을 방 안에 갖다 놓고 샤워하고 나서 내 몸의 상태를 봐서 배가 좀 나오지 않았는지 또는 뭐 근육이 없이 삐쩍 말라 있을 수도 있고 근육이 많고 탄력 있는 몸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체중계 눈금과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20대 초반에 50kg이었는데 지금 58kg이야. 난 8kg 빼야 돼.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몸과 지금 몸이 달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렸을 때 그 체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이어트의 기준을 체중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매일 체중계 눈금을 재면서 나 살쪘어. 다시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야 돼. 아니에요.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준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 어찌됐건 사건 속에서 예비 신부가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태였는지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날씬해 보여도 마른 비만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음식량을 줄인 건 확실해 보이죠? 이 예비 신랑의 증언에 따르면은 평소 이렇게 잘 먹던 음식도 이렇게 먹는 둥 마는 둥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맛이 없다고 했대요. 아, 설마. 입맛이 왜 없죠? 요즘 봄이 돼가지고 입맛도 좋고 막 더 먹고 싶어서 죽겠는데? 입맛이라는 건 막 여기저기 있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럼요. 없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길 가다 이렇게 주술 수도 있는 게 입맛이잖아요. 24시간 있죠. 자다가도 있고. 글쎄요, 그 예비 신랑의 증언이 지금 갑자기 딱 떠오르는데요. 거기에서 영양제인지 모르겠으나 나비 모양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나비 모양의 약.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로 나비 모양의 약입니다. 그렇죠. 예비 신부는 귀여운 나비 모양의 약을 먹었다고 신랑이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은 그걸 비타민 같은 영양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네, 밥 대신 아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영양 보충을 하는 건가 하고 생각했다고 해요. 자, 이게 이제 사실 나비 모양의 영양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 나비약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독특한 모양 때문인데 이 나비약으로 알려진 약은 식욕 억제제, 그러니까 그 성분명으로 펜터민이라는 약이거든요. 펜터민. 예, 그래서 펜터민으로 강력히 의심됩니다. 이 펜터민이라는 약은 이제 암페타민 계열의 화학물로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이 펜터민이라는 약을 먹게 되면 이 중추신경에 작용을 해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어서 식욕을 억제하는 그러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부작용도 만만치 않겠죠. 예. 그러니까 내성이나 의존성 또는 중독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단순히 식사량을 줄인 게 아니라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항정신성 의약품이라면 이 부작용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펜터민 같은 식욕 억제제는 식약처에서도 장기간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로 단기간 짧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이죠. 이 암페타민 계열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감기할 때 떠오르는 단어 있잖아요. 메타암페타민. 네. 네, 그게 이제 필로폰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계열의 약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약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런 약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각성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고픔을 잊게 만들어요. 단순히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만 누릴 수 있으면 되는데 잠 못 자죠. 가슴 두근두근 거리죠.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그러니까 괜히 불안해지죠. 신경이 예민해지죠.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는 이걸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되니까 성격이 바뀔 수도 있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드물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인 폐동맥 고혈압 같은 이러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처방에 의해서 신중히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약물입니다. 전문 의약품이다. 네. 자, 그렇다면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예비 신부가 겪었다는 감정 기복과 우울증도 어쩌면 약물 부작용이 가능성일 수 있겠군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메리지 블루에다가 약물 부작용이 더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세히 봤더니 신랑이 못생겨 보였던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빚이 있다거나 아니면 알고 보니 다른 여자가 있었다거나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전문적인 의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부작용이 많이 알려져서인지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욕 억제제 처방 환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는군요. 다행스럽기는 한데 대신 요즘 또 다른 비만 치료제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고비. 위고비. 저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보통이 아니던데요? 보통이 아니죠, 가격이. 그러니까 아마 한 달 처방받는데 요즘 뭐 많이 가격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이게 섣불리 볼 치료제는 아닙니다. 이 위고비도 넓은 범위 안에서는 다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식욕 억제제인데 먹는 약이 아닌 이제 주사약이라는 차이가 있고요. 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GLP-1이라는 이 위장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하고 그 비슷한 작용을 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식욕도 억제하지만 위장관에 있는 음식물이 내려가는 시간을 좀 늦춰가지고 늘 위장관에 음식이 그득하게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오. 쉽게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그러한 약이죠. 근데 사실은 이 약이 워낙은 당뇨 치료제였어요. 당뇨병 치료제였는데 이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살이 쭉쭉 빠지더라는 거죠. 아, 그건 부작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작용인데 작용. 이 부작용을 작용으로 만들자 해서 당뇨병 치료제인 그 약과 똑같은 성분의 비만 치료제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약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BMI 30 이상이거나 아니면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같은 비만 관련 질환을 동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약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최근에는 이게 청소년 비만 환자에게도 적용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적용 확대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약도 역시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큰 부작용이 뭐냐면 메스꺼림이에요.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우리가 입덧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임신 초기에 그 입덧하는 느낌. 그 괴로운데. 네. 근데 이런 느낌이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주사를 맞는 동안 계속 지속된다면.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부작용이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메스꺼움 증상 말고 뭐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 변비 같은 이런 위장관 증상이 이제 가장 흔하고요. 그리고 드물지만 어쨌든 뭐 췌장염을 악화시킨다든지 또는 동물 실험에서 확인됐지만 갑상선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병력을 충분히 얘기하셔서 이 약을 내가 처방받아도 괜찮은지를 확인받고 약을 처방받으셔야 돼요. 자, 어차피 조수 들었죠? 이 약물에 의지한 다이어트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어차피 이렇게 약값이 비싸고 하니까 이렇게 먹을 생각은 다시 안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도대체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닥터피 이 다이어트와 비만 외길 인생 아니지 한우물만 판 거 30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알려주세요. 자, 내가 조금 전에 살이 찌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살이 찌는 이유가 쉬지 않고 먹어서? 그러니까 쉬지 않고 먹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건강한 몸은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해 주어야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밤 동안에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가 활동을 해야 되는 애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밤에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에서 아침부터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사 이상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단 말이죠. 제가 이제 비유를 하는 것 중에 스폰지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스폰지를 쥐어짜야 또 물을 머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우리 사람의 피하 지방을 스폰지에 비유하면
자고 있는 동안에 쥐어짜줘야 그 다음에 낮에 생활할 때 여분의 남는 에너지를 이 스폰지에다가 비축을 할 텐데 자고 있는 동안에 쥐어짜주지 못했다면 물을 먹으면 스폰지에다가 낮에 계속 음식을 먹으면서 여분의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중요하다는 거고 따라서 이미 물을 머금고 있는 현대인들의 피와 지방을 어떻게 하면 쥐어짜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2시간 공복을 지켜야 되는 것도 당연한 수칙이겠지만 강도 높은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끄집어 쓴다는 것일 수도 있고 간간히 굶어주는 것도 쥐어짜는 효과가 있겠죠. 자, 제 주변에도요, 이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있다는 사람을 찾기가 더 쉽지 않은데,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이것도 간헐적 단식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넓은 의미에서는 간헐적 단식이죠.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굶는다가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근데 사실 일일 일식만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죠. 간헐적 단식도 잘못 활용하게 되면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단백질인데,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이니까 내가 활동하는 양만큼 먹으면 돼요. 단백질은 내 몸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에요. 머리카락, 피부, 각질 매일매일 떨어져 나가는 만큼도 보충해야 되고 일정 양을 매일매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권장량을 내 몸무게 곱하기 1이라고 했을 때 내가 70kg이면 하루에 70g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3끼 나눠 먹게 되니까 한 25g 정도씩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1일씩 하시는 분이 하루에 70g의 단백질을 한 끼에 다 먹겠다. 뭐 불가능하진 않겠죠. 70g 정도의 단백질이면 닭고기, 가슴살 그 마트에 나와 있는 포장으로 봤을 때 3개 반에서 4개 정도 먹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뭐 달걀 같으면은 달걀을 통째로 먹어도 한 10개 먹어야 되는데 한 끼에 먹는 분은 그걸 한 끼에 10개를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먹었을 때 한꺼번에 들어오는 단백질이 온전히 내 몸에 소화 흡수될 거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이제 우리 몸에서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은 수시로 마실 수 있지만 앞서 뭐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이거를 하루 한 번 보충해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예 체질적으로 어려서부터 내가 하루 한 끼 먹는데 익숙해져 있어 하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그 사람이 건강해 보인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식습관을 따라가는 게 과연 필요할까요? 네,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자, 예비 신부가 이 식욕 억제제, 나비 모양의 영양제라고 알려졌던 그 식욕 억제제를 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신부가 사라진 건 과연 약물 복용과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마지막 단서, 찢긴 웨딩 드레스.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도대체 웨딩드레스는 왜 찢겨 있었던 걸까요? 이게 뭐 고의로 찢은 걸까요? 아니면 뭐 실수로 어디 걸려 넘어져가지고 뭐 그런 걸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증인을 찾았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찢어지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스튜디오에 함께 갔던 신부의 친구가 있었다고 했죠? 통화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친구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놀라서 드레스룸으로 다시 뛰어왔죠. 그랬더니 친구가 웨딩드레스를 찢어버렸더라고요. 친구가요? 자기가 자기 옷을, 이야, 약간 헐크가 몸짓듯이 자기 거를 찢었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한가요?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그렇지 왜 죄 없는 드레스를 그렇게 찢어버렸을까요? 그 비싼데 웨딩드레스. 자, 어찌됐건 그 웨딩드레스에 죄가 있었던 겁니다. 신부 입장에선 그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아니라 굉장한 괴로움이었던 거예요. 왜냐? 지퍼가 잠기지 않았답니다. 자, 화가 난 신부는 이렇게 외치며 드레스를 찢었다고 합니다. 이놈의 요요! 아, 화나죠. 이거 요요 화나죠. 이거는 정말 화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아니 부작용까지 감수하면서 어렵게 다이어트해서 살을 뺐는데 다시 요요가 오면은 너무 화가 나죠. 그렇죠. 마치 힘들게 산에 정상에 올랐는데 이 산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이어트 최대의 적이 바로 요요 현상 아니겠습니까?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요요를 막는 게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힘들었지만 그렇게 어렵게 도달했던 체중에서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건 왜 이렇게 빠른지. 이 요요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요. 사실은 잘못된 다이어트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아서 먹으면서 무조건 식사량을 줄였단 말이죠. 그러면 식사량을 줄였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겠지만 우리 몸 신체적으로도 충분히 포만감 있게 음식을 먹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쩌다 한 끼가 아닌 또 어쩌다 하루가 아닌 이게 한 달, 두 달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면서 만성 스트레스에 빠질 거 아닙니까?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일단 우울해집니다. 쉽게 짜증도 내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수면의 질이 달라져요. 깊은 잠을 못 자요. 깊은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달달한 게 더 땡기고 또 폭식하게 되고 폭식하고 나서 후회되고 죄책감 느끼고 자책감 느끼고 나는 왜 이러지? 이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점점 가중되면서 다시 폭식 또 불면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적게 먹어도 더 이상 살이 안 빠질 뿐 아니라 조금만 더 먹었을 뿐인데 체중이 바로 올라가는 요요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운동은 어떻습니까? 운동의 효과는?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항상 같이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무조건 적게 먹을 거냐 아니면 건강한 음식을 잘 챙겨 먹을 거냐의 식이요법도 중요하지만 운동은 다이어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약이 다이어트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이어트는 효과도 없을 뿐더러 무조건 요요 현상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을 처방할 때 어떻게 처방하죠? 용법, 용량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동이라는 약을 내가 처방받기 위해서는 용법, 용량에 맞아야 되는데 그 용법이 일주일에 4번, 5번. 일주일에 2번 하는 것보다는 3번 하는 게 낫지만 3번 하는 것과 4번 하는 것은 차이가 아주 큽니다. 네. 약효를 제대로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용량은 힘들게 해야 됩니다. 저 하루 30분 나가서 걷는데요. 운동 아닙니다. 그쵸. 그건 신체 활동인 거죠. 운동은 뛰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아니면 무게 운동을 하거나 해서 내 몸을 힘들게 만들어야 그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서 내 몸이 바뀌는 겁니다. 흔히 그 천국의 계단이라는 그 이제 헬스클럽 가면 맞아요. 진짜 힘들죠? 힘들더라고요. 네, 죽을 것 같죠? 네. 그게 운동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사건을 정리해 보죠. 결혼식을 앞두고 감정 기복을 호소하던 예비 신부가 웨딩 촬영을 앞두고 드레스를 자기 손으로 찢어버린 채 사라졌는데요. 사건의 원흉은 바로 다이어트였습니다. 아무래도 신부는 이 한순간의 분노와 우울감으로 이렇게 드레스를 찢어버리고 스스로 이렇게 잠적한 것 같죠?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 신부님 드레스는 새로 맞추면 되고요. 살은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빼면 됩니다. 무엇보다 예비 신부님에겐 당신을 사랑하고 또 애타게 기다리는 신랑이 있으니까요.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길